어서 오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뇌의 사생활입니다. 알베르 무케베르 지음, 이정은 옮김. 뇌에 관한 책이네요. 자,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이토록 게으르고 생각보다 엉뚱한 뇌의 사생활. 좀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뇌에 대해서 연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뇌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만 느껴지는데, 뇌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또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뇌의 알고리즘에 속지 않는 똑똑한 뇌 사용법. 프랑스 뇌과학자이자 유명 과학 커뮤니케이터 알베르 무케베르의 화제작. 우리는 뇌의 한계를 자각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부제가 있네요. 자, 저자분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지은이 알베르 무케베르. 인지신경과학 박사이자 임상심리학자, 현재 파리 8대학에서 임상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피티에 살페트리에 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하며 주로 불안장애의 회복 탄력성에 초점을 맞추어 환자를 치료했으며 인지치료 및 정신적 유연성을 증진하기 위한 신경과학자들의 모임인 키아스마를 설립했다. 그의 첫 저서 뇌의 사생활은 출간되자마자 세계 각국의 판권 계약이 성사되는 등 이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르몽드, 레제코, 프랑스 앵테르 등 프랑스 유명 언론으로부터 인간 두뇌의 비밀스러운 메커니즘을 명쾌하게 밝힌 책으로 큰 찬사를 받았다. 이게 작가분의 첫 책인가 봐요. 자, 옴기니 이정은님 소개도 잠깐 해야겠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고 프랑스로 건너가 낭트 시립대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현재 바른 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하시면서 프랑스어 책을 한국어로 옮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옮긴 책 소개는 퀀텀 인피니티, 만화로 배우는 와인의 역사, 나는 니체처럼 살기로 했다, 세상의 모든 수학, 청소년이 정치를 꼭 알아야 하나요? 각방 예찬 등이 있고 함께 옮긴 책으로 아르센 류팽 전집이 있다. 제가 또 추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정은 옮기니 님께서 아르센 류팽 전집을 또 작업을 하셨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목차부터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출판사 21세기 북스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광고는 아니고요.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전 또 기쁜 마음으로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오늘 종이책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 넘기는 소리가 같이 수음될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이 일단 굉장히 예쁩니다. 책의 표지도 예쁘고 뭔가 좀 이렇게 발랄한 분위기의 책처럼 느껴지는 겉표지를 가지고 있고요. 책이 생각보다 두껍지 않고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다들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목차가 어딨지? 목차가 안 보이네요. 목차 소개를 꼭 저는 드리는 편인데 있습니다. 자, 차례입니다. 차례. 들어가며 거짓말쟁이 뇌와 함께 살아가는 법. 일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가? 자, 중요한 장마다. 네. 장마다의 제목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정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2. 뇌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거짓을 들려주는가? 뇌가 스스로를 속인다 혹은 기억을 조작한다 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억의 왜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뇌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거짓을 들려주는지. 이 부분 굉장히 흥미롭네요. 3. 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어림짐작하는가? 자주 짐작하거나 예측하는가 라는 말씀이겠죠. 2부. 나의 뇌, 타인의 뇌, 그리고 세상. 4.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이자 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정말 모든 것의 병이라고 하죠. 병의 원인. 네. 5. 확신이라는 이름의 환상. 다음은 6입니다. 나를 위한 거짓말이 필요할 때 인지 부조화. 잠시 소개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나를 위한 거짓말이 필요할 때 인지 부조화 편에서 MBTI 테스트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 부분 제가 소개해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원래 책을 소개할 때 첫 부분을 위주로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저도 너무 궁금하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 것도 굉장히 흥미롭긴 합니다. 운명론과 자기결정론. 여러분들 새해에 사주 보셨습니까? 네, 사주를 보신 분들이라면 운명론을 조금은 수용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이 운명론과 자기결정론은 7장에 있네요. 내가 좌우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이것도 궁금하네. 8. 뇌가 자주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지는 이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겸손함을 미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매우 잘하는 사람도 저 그냥 그렇게 해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태도도 그렇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얼마나 해당될지. 9장.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거나 악마가 되거나 맥락의 중요성. 자, 마지막으로 10장. 정신적으로 더 유연해지기 위한 기술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먼저 1장을 소개를 드려야겠습니다. 뇌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주요한 얘기들은 그래도 1장에 이 책이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1장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1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소개하진 않더라도 1장에 1절 정도 소개하고, 아까 저희가 흥미롭게 봤던 MBTI와 운명론, 요거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요 분량이 좀 적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며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쟁이 뇌와 함께 살아가는 법. 우리의 인식은 편향되어 있고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은 부정확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꽤나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 이유는 우리의 뇌, 더 정확하게는 우리 뇌가 부리는 기교 덕분이다. 뇌는 기교를 부려 우리가 다각적이고 복잡한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지식을 관장하는 중심기관인 뇌는 어림짐작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우리가 사물과 세상에 대하여 갖는 지식이 상대적인 이유는 이 때문이다. 뇌는 우리가 친구나 연인과 맺는 관계, 일에 대해 갖는 생각, 정치적 견해 등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각각 정신 모델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때론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꾸며내기도 한다. 뇌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대해 가졌던 기억을 모조리 재구성하기도 하고 발생 가능한 어떤 위험이 실제로 닥쳤을 때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비시키기도 하며 앞에 놓인 밀랍 덩어리가 사실은 녹아내린 양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착시나 마술을 부려서 우리를 속이고 가짜 뉴스의 함정에 빠뜨리며 모르는 것을 잘 안다고 착각하게도 만든다. 우리는 앞으로 뇌의 한복판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 뇌라는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놀라운 기관의 작동 원리와 기능 방식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뇌가 언제, 어떻게, 왜 우리를 골탕 먹이는지, 또 어떻게 스스로 제 꾀에 넘어가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가? 1장 우리는 정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위대한 여행자가 을에 그렇듯 나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았고 내가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한다. 벤저민 디즐레일리, 영국의 정치인.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파악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데 지각은 우리의 감각을 거쳐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뇌를 통해 세상을 파악한다. 물론 오감과 뇌는 함께 작용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눈과 귀, 코와 피부는 사실상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일종의 수용기와 같다. 뇌는 바로 그 수천 개의 전기 신호를 처리하고 걸러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세계를 재구축할 수 있게 한다. 내가 보는 세상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이유. 지금부터 모두가 한 번쯤 해보았을 경험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바로 착시다. 사실 착시는 그 단어부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시라는 글자 때문에 마치 눈이 우리를 속인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실제로 우리를 속이는 범인은 바로 뇌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참 아쉬운데 그림을 보자마자 저는 이미 속았네요.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의 실루엣이 정면을 향한 모습으로 보이는가, 등을 돌린 모습으로 보이는가. 대충 대략 지금 착시가 일어나고 있는 두 개의 똑같지만 다른 그림을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당신이 그 실루엣보다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대답하기 망설여질 것이다. 이제는 아래 A 그림을 보자. 인물이 확실히 정면을 향한 채 난간에 팔을 꿰고 있고 당신은 당신보다 위쪽에 있다. 이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서 아까의 첫 번째 그림을 다시 보라. 그림을 해석하는 방식은 A 그림이 제시한 시나리오를 본떠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검은 실루엣은 정면을 향한 채 당신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B 그림으로 넘어가 보자.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몇 초 동안 바라본 다음에 다시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 보자. 처음 그림의 검은 실루엣이 이번에는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당신은 그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본다. 자, 지금 계속해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부터 좀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뇌는 세상이 자기한테 보내는 신호들을 가지고 일관되고 안정적인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석해야 한다. 이 과정을 모호성 감소라고 부른다. 뇌에 모호한, 쌍안정 또는 다중안정 그림이 제시되면 안정성을 찾지 못한 뇌는 실제 그림이 내포한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번에는 당신이 친구와 함께 쌍안정 이미지인 맨 처음 그림을 본다고 가정해보자. 두 사람 중 아무도 아직 그 그림의 안정적인 버전을 보지 않았다. 이 경우에 두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 모호성을 줄인다. 가령 당신한테는 인물의 실루엣이 등을 돌린 모습으로 보이고 당신 친구한테는 정면을 향한 모습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사실 똑같은 그림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신의 머릿속에서 해석된 서로 다른 두 가지 그림을 보는 것이다.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착시를 일으키는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B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A 같은데? 라는 판단을 할 경우가 종종 있죠. 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신이 본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각자 지각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모두 자기가 그림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깊이 확신한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방이 보는 그림을 전혀 볼 수조차 없다. 2015년 소셜미디어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던 쌍안정 착시 사진이 하나 있다. 어쩌면 당신도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이 일은 우리가 정말 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과 같았다. 스위크드라는 이름의 텀블러 사용자가 어느 날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 사진을 게시하며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이거 기억날 것 같아요. 색깔 맞추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원피스가 하얀색 금색 조합인가요? 아니면 파란색 검정색인가요? 친구들과 의견이 다 달라서 너무 이상해요.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공유되며 빠르게 퍼졌고 전 세계 사람들은 둘로 갈라져 며칠 동안 그 원피스의 색깔을 두고 치열한 논박을 벌였다. 만일 그때 당신이 이 논쟁에 참여했다면 원피스를 당신과 똑같은 색깔로 보지 않는 절반의 세상 사람들이 모두 틀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두 집단 모두 틀리거나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 색깔 논쟁은 맞고 틀리고가 아닌 그저 우리의 뇌가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서로 다른 방식이었을 뿐이다. 제가 아까 그림 설명 때문에 잠시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쌍안정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뇌가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작동하는 어떤 그런 작동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서 든 두 가지 쌍안정 착시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지각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고 듣고 그래서 판단하는 것들을 판단된 정보를 너무 신뢰하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뇌는 세상이 보내는 자극을 거르고 처리하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 추정하며 전체적인 관점을 구축한다. 그렇게 뇌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현실을 제시하기 위해 쌍안정 착시의 경우에서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모호성을 감소시킨다. 자, 계속해서 그림에 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 그림에 관한 것들은 이걸 직접 보시면 너무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려워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 책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좋은 걸 혼자만 누리려니까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마술 트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 마술은 참으로 놀랍다. 마술이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통하는 이유는 그것이 뇌의 기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방금 살펴본 모호성 감소 기제를 가지고 기교를 부리기 때문이다. 동전 마술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마술사는 동전 하나를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집어들고 천천히 왼손 손바닥에 놓은 다음에 왼손 주먹을 쥔다. 그리고 그 주먹을 당신을 향해 뻗으며 거기에 입김을 불라고 한다. 그런 다음에 과장된 몸짓으로 손바닥을 편다. 동전은 마술처럼 사라지고 없다. 그런 뒤 마술사는 놀라워하는 당신의 귀 뒤로 혹은 당신의 주머니 안에서 동전이 다시 나타나게 만든다. 이 마술의 트릭을 알고 있는가? 사실 동전은 마술사의 왼쪽 손바닥에 단 한순간도 놓인 적이 없다. 마술사는 팜은 손바닥이라는 뜻. 이 파밍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동전을 왼손바닥에 놓는 척 하면서 사실은 오른손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 모든 일은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진다. 마술사가 속이려는 것은 사실 눈이 아니라 뇌이기 때문이다. 뇌가 사물의 이동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을 신뢰한다. 즉, 동전이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와, 이 부분이 핵심이겠네요. 밑줄을 좀 긋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은 것도 보았다고 착각할 수 있네요. 우리의 뇌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전이 어떻게 자기 귀 뒤에 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일관성이 없고 무언가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마술이라고 부른다. 뇌는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내 현실을 추정하고 해석하고 공백이 있으면 그 부분을 관련 있어 보이는 것들로 채워 넣는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한다. 식탁은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든 실내의 조명이 어떻든 항상 똑같은 식탁이다. 이처럼 어떤 사물을 정확한 어느 지점에 놓으면 그 사물이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이것이 바로 대상 영속성이다. 물론 불완전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현실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덕분에 우리의 현실 세계는 참으로 생생하며 사물들은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듯 보인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동전 마술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펼쳐 보이는 마술이 어떤 심리적 기체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알아보고자 신경과학자들과 손을 잡았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마술사 중 한 명인 텔러도 네이처에 실린 한 연구에 참여했다. 해당 연구는 마술과 사람이 세상을 지각하는 과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였다. 텔러는 먼저 컵과 공으로 하는 잘 알려진 마술을 펼친다. 관객 앞에 컵 3개와 공들이 있는데 마술사는 그 공들을 사라지게 하거나 마술처럼 한 컵에서 다른 컵으로 옮겨가게 한다. 연구 과정에서 텔러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전했다. 어느 날 그는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컵과 공을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장실에 있는 투명한 컵 몇 개와 종이 냅킨을 뭉쳐서 만든 공을 사용해야 했다.
텔러는 그 때문에 관객이 마술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관객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놀라는 것 같았다. 그는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거기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컵 안에 있는 게 보였을 텐데. 이상하다. 네, 저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왜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경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본다. 이것은 오늘날 인지과학 연구로 확증된 심오한 진리다. 와, 이 부분도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본다. 이 말인즉슨 제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혹시 내 모습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고 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네요. 참, 네. 이런 문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수한 신호를 보낸다. 그 중에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그 신호들이 지닌 모호성을 줄인다. 그렇게 우리는 나름의 방식대로 세상을 해석하며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서서히 세상의 모델을 형성한다. 이는 우리가 늘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 그저 머릿속으로만 상상해 마음대로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착시 그림에서 정면 혹은 등 돌린 사람의 형상을 볼 수는 있지만 나무나 바나나의 형상은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현실은 엄연히 존재하며 그것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 뇌가 해석하지 않으면 사람이 현실을 파악할 수 없다 해도 말이다. 뇌는 모호함과 공백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외부 신호들이 지니는 모호성 때문에 항상 불확실함이라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곤 한다. 그래서 모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요소를 채워 넣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우리 뇌는 그 공백을 어떻게든 채우려 한다. 데카르트는 제1철학에 관한 성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창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보이나? 태엽으로 움직이는 귀신들 혹은 가짜 인간들을 덮은 모자와 외투들밖에 안 보인다. 하지만 나는 오로지 내 정신이 지닌 판단 능력만으로 내가 눈으로 본다고 믿는 그것들이 진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눈은 외투와 모자 안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지만 뇌가 그 사람들을 복원해낸다. 초창기 인지과학 연구가 시작되기도 훨씬 전에 데카르트는 이미 우리 뇌가 공백을 채운다는 사실을 이해했던 것이다. 우리 뇌가 채우는 공백에 대한 흥미로운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자,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와, 이 문장은 지금 한글로만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전에 그 싸이월드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특수 기호와 숫자를 섞어서 혹은 다른 나라의 어떤 철자들을 섞어서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라는 문장을 써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문장의 내용은 숫자 012, 2로 표현이 되고요. 이 문장은 바로 이렇게 읽힙니다 라는
문장인데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확실하건대 분명 다음과 같이 읽었을 것이다. 이 문장은 바로 이렇게 읽힙니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보면 사실 아무 뜻이 없는데도 당신의 뇌가 그 뜻을 재창조했다. 뇌가 겉으로 보이는 명백한 무질서를 정리해서 적힌 그대로의 엄밀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해석하는 편을 택한 것이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걸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이게 뭐야? 갑자기 뭐 이거 무슨 어느 나라 철자야?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맞아.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아, 이거 이 의미네. 이거 우리나라 말을 조금 바꿔서 다른 나라의 철자와 특수기호들을 사용해서 썼네. 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러네요. 뇌가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것을 잘 해내는 게 인공지능의 최종 완결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들 하죠. 인공지능이. 너무 재밌다. 그쵸. 이는 모호한 상태에 머무르기보다는 일련의 문자들에 더 확장하면 사물들과 이 세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편을 선호하는 우리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뇌는 현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는 무수히 많은 모호한 정보를 거르고 해석함으로써 현실을 재창조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에 우리는 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뇌의 이러한 작용은 매우 유용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종종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오류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뇌가 우리를 골탕 먹이는 이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1장을 소개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내가 나를 몰랐는데 이 뇌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오늘의 책 뇌의 사생활을 읽으면서 내가 나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럼 2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뇌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거짓을 들려주는가? 자, 이 거짓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실수도 좀 줄일 수 있고 오류를 줄임으로써 또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각자가 머릿속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 들려주는 것과 같다. 항상 계속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낸다. 사람은 그 이야기로 구축된다. 패트릭 로스퍼스, 미국의 작가. 뇌는 세상을 재창조함으로써 우리가 자기 자신 및 살아가는 환경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뇌는 가끔 존재하는 무언가를 꾸며내기도 한다. 일부 신경성 질병의 경우에는 그 꾸며내는 능력이 극단적으로 발휘되는데 이를 작화증이라고 한다. 시각실인증이라고도 불리는 안톤 증후군의 사례를 보면 뇌가 작화증을 어느 정도까지 발달시키는지 알 수 있다. 시각실인증은 지금까지 28개의 사례가 보고되었을 뿐이지만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환자의 시각에 생기는 신경성 의식장애다. 환자의 실명은 망막이 아닌 뇌의 피질에서 생긴다. 망막이 빛을 받아들이지만 뇌가 그 자극을 영상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환자는 뇌가 눈이 멀었지만 자신이 올바르게 본다고 무조건 확신하다. 2007년에 6살 어린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 아이는 읽기 능력을 잃었고 물건을 붙들려 해도 번번이 잡지 못했으며 자주 넘어졌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시력을 검사했다. 아이는 1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제일 큰 글자들도 읽지 못했다. 그래서 0.01보다 낮은 수치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아이는 앞이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자기가 완벽하게 제대로 본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왜 벽에 부딪히거나 손 닿는 곳에 있는 물건을 잡지 못하는지 물으면 아이는 부딪히지 않았어요. 혹은 그것 장난이었어요. 같은 변명을 꾸며냈다. 분명히 말해둘 점은 시각실인증을 겪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거짓말은 의도적인 행위다. 하지만 시각실인증에 걸린 사람은 뇌가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시력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약간 요새 들어서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 좀 안 좋은 사건들 중에서 안타까운 사건들 중에서 정신적인 병력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 나오곤 하는데 그분들의 뇌 속에서는 그게 진실이고 그게 뭔가 제대로 자기가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한 것일 뿐일 수도 있잖아요. 좀 무섭지만 그게 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들었거나 봤거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했을 때 뇌가 고장나면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뇌가 허황된 이야기를 꾸며내는 이유. 뇌는 두 개의 반구, 좌반구와 우반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은 뇌량 혹은 뇌들보라고 부르는 구조로 연결된다. 뇌량 절제술은 최근까지도 뇌전증 환자에게 흔히 실시되었다. 이는 좌반구와 우반구를 분리하기 위해서 뇌량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절단하는 외과 수술이다. 이 수술법은 신경심리학자이자 신경생리학자인 로저 스페리가 원숭이의 뇌량을 절단해도 원숭이의 전반적인 활동에 큰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로 1950년대부터 널리 적용되었다. 뇌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좌반구는 창조적이고 우반구는 분석적이며 좌반구는 예술적이고 우반구는 수학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나요? 너는 좌뇌가 발달했으니까 뭐 예술 감각이 좋겠네. 좌뇌는 오른손잡이야.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닌가 봐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어떤 기능은 측성을 띈다. 그러니까 측성이라는 것은 좌반구, 우반구의 그 위치에 따른 특성을 띈다는 말이겠죠. 즉 좌반구나 우반구 중 하나에 자리 잡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양측성을 띄어서 양쪽 반구에 모두 존재한다. 이 때문에 원숭이나 사람에게서 뇌량을 잘라내도 뇌의 기능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언어는 측성을 띠는 뇌의 기능 중 하나로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 같은 뇌 관련된 질환을 겪으신 분들이 갑자기 말을 못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잖아요. 이건 측성을 띠는 기능이네요. 언어 기능. 대체로 좌반구에 위치한다. 뇌의 언어 측성화에서 우반구형과 좌반구형이 존재한다. 이것은 꼭 어느 위치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반구에 존재할 수도 있고 좌반구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어 기능은 그 측성을 가지고 있다. 고유한 측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스페리와 함께 연구한 마이클 가자니가는 다른 쪽 반구가 모르게 한쪽 반구만으로 소통하는 일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실험을 실시했다. 이거 되게 흥미롭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다른 쪽 뇌를 속일 수 있느냐. 저 이거 속일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뇌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속더라고요, 뇌가. 스포일러인가? 죄송합니다. 이 실험을 이해하려면 왼쪽 눈으로 받은 정보는 뇌의 우반구에서 처리되고 오른쪽으로 받은 정보는 좌반구에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확합니다.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와 실험이 동일하네요. 여러분들께 소상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니가는 뇌량을 절단한 두 환자에게 왼쪽 눈, 언어 기능이 없는 뇌의 우반구에 연결된 눈, 그러니까 왼쪽 눈은 오른쪽 뇌에 연결되어 있겠죠? 거기는 오른쪽 뇌에는 언어 기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눈을 가린 채 오른쪽 눈으로만 어떤 그림을 바라보게 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이는 것을 말하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쉽게 답했다. 잠시 뒤 가자니가는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면서 왼쪽 눈으로 그림을 보게 했다. 왼쪽 눈은 언어 능력이 없는 오른쪽 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랬더니 환자는 자기가 보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우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실험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실험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로만 봤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왼쪽 눈은 오른쪽 뇌와 연결되어 있는데 오른쪽 뇌에는 언어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만 뭘 봐.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하라고 하는 거겠죠?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요청하자 그들은 자기가 본 것을 말로 설명하진 못했지만 그림으로는 그려낼 수 있었다. 가자니가는 더 나아가 새로운 실험 연구를 실시했다.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뇌량을 절단한 환자에게 화면으로 보이는 여러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환자는 왼쪽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다. 이거 저희는 실험 못하겠네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뇌 절제술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저희는 아니죠. 뇌량을 절제한 분들이시니까. 네. 가자니가는 환자에게 닭발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준 다음 여러 사진들 중에서 방금 본 것과 가장 일치하는 사진을 고르라고 요청한다. 환자는 암탉 사진을 가리킨다. 가자니가가 어째서 암탉을 골랐느냐고 묻자 환자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한다. 영상에 닭발이 나왔으니까요. 뒤이어 똑같은 실험을 다시 하되 이번에는 환자가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 그러니까 언어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는 눈으로만 보게 한다. 화면에는 닭발이 아니라 눈에 덮인 집이 등장한다. 환자는 그 다음에 나온 사진들 중에서 눈삽을 가리킨다. 그런데 왜 그 사진을 골랐느냐고 묻자 곤란해한다. 그는 방금 전에 눈 덮인 집을 봤으니까요 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이렇게 답한다. 그러니까 그게 닭장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이는 극단적인 작화증의 예다. 뇌량을 절단한 환자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선택을 사후에 정당화하고자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왼쪽 눈으로 보면 언어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왼쪽 눈으로만 봤을 때 언어로 표현을 못하니까 언어뇌랑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뭘 골라놓고 이 전에 했던 선택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그냥 기억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타당하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처럼 외부 세상의 모호성을 줄이고 세상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의 뇌는 현실을 해석하고 가끔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서로 엮고 필요하면 심지어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한다. 그렇게 뇌는 세상을 현재 지각하는 과정에서 그 세상을 끊임없이 재구축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화 능력이 우리의 기억에도 적용된다면 어떨까? 와,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일단 여기까지 소개하고 우리 MBTI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제목입니다. 주제죠. MBTI 테스트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이 부분은 한번 꼭 소개해보고 싶어서 이 부분으로 뛰어서 넘어왔습니다. 인간은 항상 일관성을 찾으려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벽하게 일관된 이미지를 갖는 일 또한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검사의 사례에서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검사는 캐서린 쿡 브리스와 그녀의 딸이 개발한 것으로 두 사람은 세상에 몇 가지 보편적인 성격 유형이 존재한다는 직관적인 가설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그 성격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딱 눈으로 보기 좋게 가설을 만들었다는 거죠. 1944년 그들은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 즉 MBTI 라는 책에 MBTI 성격 검사의 최초 버전을 수록한다. 뒤이어 1956년에는 그 검사에 정식으로 이름을 붙인 개정판을 출간한다. 이 검사는 약 90개 정도의 폐쇄형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가자들은 각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각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가능한 성격 조합 16가지 중 하나가 자신의 성격 유형이 된다. 오늘날 MBTI 검사는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성격 검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르 피가로와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 검사는 매년 전 세계에서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이용하고 그 검사를 상업화하는 기업은 매년 2천만 달러를 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야, 검사 하나 만들어서 2천만 달러 매년. 네, 2천만 달러 얼마죠? 네. 얼마야? 10억, 약 200억 정도? 300억 정도 되겠네요. 인사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의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고 업무 수행 능력을 예측하는 도구로 자주 사용하는 이 검사에서는 특정 성격에 가장 적합한 직무 유형을 나타내는 표가 함께 제시되고는 한다. 하지만 사실 MBTI 검사는 별로 신뢰할 만한 테스트가 아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시키면 서로 다르거나 배치되는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어떤 관련 기관을 통해 그 어떤 유효성도 인정받은 적 없고 신뢰할 만하지도 않으며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는 이 검사는 어떻게 기업 채용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반엄 효과 또는 포러 효과라고 불리는 심리 현상을 살펴봐야 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너 MBTI 뭐야? 그러면 너 반엄 효과라고 알아? 아니. 포러 효과라고 불러? 그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재수없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요. 1949년에 심리학과 교수인 버트럼 포러는 자신의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듣는 학생 39명에게 어떤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로 학생들의 성격을 간단히 궤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 후 그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검사 결과를 나누어 주면서 그 결과가 정말 자기 성격과 일치하는지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 검사를 원래 안 하고 그냥 아무 질문이나 막 해놓고 그 학생들이 대답한 그 답안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임의로 넌 이런 성격이야. 넌 저런 성격이야. 이렇게 다 채점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정말 맞는지 네가 평가해줘. 라고 메일을 보낸 거겠죠.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오 맞아요 라고 했을 것 같아 왠지. 이게 약간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뭐 사주나 그런 거 보러 뭐 타로 같은 거 보러 가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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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 막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게 심리학적 용어로도 있나 봅니다. 학생들은 자기들이 모두 별자리 운세에서 가져온 문장들로 꾸며낸 똑같은 내용의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냥 실험하신 거죠. 정말 분석한 게 아니고 네, 실험을 하셨네요. 그런 내용의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거기에 나오는 문구들은 다음과 같았다. 1. 나는 사랑받고 존경받을 필요를 느낀다. 2. 나는 스스로에 대하여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와, 이건 너무 다 예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다. 3. 나는 상당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4. 내 성격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지만 나는 그것들을 대체로 잘 보완하고 있는 편이다. 와, 다 이런 식이네요. 맞아. 이게 포럼 효과, 반엄 효과라고 합니다. 반엄 포러. 외워두셨다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하면 야, 그거 반엄 효과잖아. 아, 그거 포러 효과잖아. 하시면 네. 포러는 검사 결과를 나누어 준 다음 학생들에게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라고 했다. 그러자 거의 모든 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러자 포러는 태연하게 검사 결과를 1번부터 차례로 읽어내려갔고 학생들은 검사가 속임수였음을 차츰 눈치채고 웃음을 터뜨렸다. 포러 효과는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성격 묘사가 나에게만 적용된다고 믿는 편향으로 그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우리는 그 진술이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작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아, MBTI도 좀 그렇겠다. 개성화 편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작성되었다. 개성화 편향. 둘째,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권위 있는 인물이다. 권위 편향. 끝으로 진술이 여러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모호하고 일반적이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충분히 긍정적이다. 그렇죠. 아까의 그 질문지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건 거의 없어. 부정적인 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좀 다소 비판적이긴 하지만 이것을 잘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식의 질문지였거든요. 긍정을 더 넣음으로써 편향을 더 부추긴다. 라는 거겠죠. 그러므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큰 비용이 드는 성격 검사들은 모두 기만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세 가지 부정적인 편향을 한데 모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격 검사뿐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거의 모든 일에는 동기화된 추론과 인지 부조화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행동이나 인지가 특정 순간에 주변 대상 및 사회적 관계 그리고 우리의 견해 혹은 우리가 부여하는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기는 해도 언제나 내가 내 삶의 주체라고 여겼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항상 행동하는 존재일까?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뇌가 참, 뭐 운명론 대 자기결정론은 굳이 소개 안 해도 MBTI 편을 소개하면서 확실히 풀린 것 같습니다. 편향에 사로잡힌다. 포로 효과, 반엄 효과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뇌사생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 너무 재밌네요. 뇌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뇌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교수님, 이 저자분의 전공도 임상심리학자, 인지신경과학자이시기 때문에 뭐 심리학에 관한, 그러니까 심리는 사실 뭐 뇌를 연구하면서 함께 연구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뇌사생활 너무 재밌는 책인 것 같고요. 이런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책 뇌사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재밌게 읽어서 저도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